전북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대전의 헤레디움에 들렸습니다. 지금 마르쿠스 리페르츠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아주 많죠. 대전 근처 오시는 분들은 꼭 들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당에부터 작품이 있어요. 제가 제 유튜브에 이 헤레디움 건물의 역사를 이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근대사의 아픈 상처를 다시 재건하고 봉합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요거를 제가 여기 마당에 있는 조각하고 함께 찍으면서 건물을 보여드릴게요. 와, 예쁘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과를 들고 있네. 헤라클레스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옷을 입지 않은 채 사과를 들고 있고 몸이 좋으면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전시는 지금 대전 헤레디움에서 열리고 있는 마르쿠스 리페르츠의 재화 신화 그리고 다른 질문들입니다. 제가 오늘 전북대학교 특강을 갔다 오는 길에 서울로 올라갈 때 대전에 딱 들려서 보면 되겠다 싶어서 1시간 정도 집중을 해서 봤어요. 혹시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대전이 가까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좀 멀리 출장 가시다가 올라오는 길에 기차역 대전역에서 헤레디움이 5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레디움은 제가 안젤름 키퍼 전시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전 동구 인동에 위치했고요.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옛 건물을 복원해 탄생한 한국의 아픈 근현대사를 안고 있는 건물이죠. 지금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준히 좋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명한 작가의 개인전을 진행하는 미술관보다는 비교적 한국에 좀 알려야 할 저평가된 작가의 개인전을 진행하는 미술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헤레디움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 역시 그러한데요. 독일 표현주의 거장 중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마르쿠스 리페르츠인 것 같습니다. 1941년생이고요. 한국에서의 미술관 전시는 처음입니다. 그럼 갤러리 전시는 언제 했냐? 선생님들이 좀 조사를 해보시면 2006년도에 아라리오 갤러리에서도 이 작가의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의 미술관 전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마르쿠스 리페르츠의 80년대 후기작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회화 33점과 조각 8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리페르츠는 독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조각가인데요. 실제로 이 작가가 좀 재밌는 게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도 많이 하고 무대 디자이너도 하고 시인이자 재즈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좀 팔방미인 작가죠. 이번에 이 마르쿠스 리페르츠가 이 전시 때문에 한국에 처음 왔대요. 근데 상당히 멋있으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경복궁도 여행 가시고 막 좀 그런 좀 멋진 작가님이라고 하네요.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리페르츠는 1941년 체코공화국인 보헤미아의 리베레츠, 즉 구동독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을 전쟁과 재건의 혼란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예술적 시선은 이런 전쟁을 겪었던 자신의 역사적 맥락과 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독일이란 나라가 나치즘과 그 전후 재건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리페르츠의 작품은 좀 밝은 기운보다는 상당히 깊이 있고 좀 중후하고 좀 철학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가 미술사에서 이제 표현주의의 거장, 특히나 1960년대 독일은 신표현주의의 거장들이 참 많죠. 바젤리츠라던가 안젤름 키퍼라던가, 즉 1960년대에 미국이나 유럽이 추상미술이 좀 상당히 다시 또 발전을 하잖아요. 유럽은 앵포르멜, 또 미국은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락이나 드쿠닌 같은. 하지만 이런 추상이 아닌 새로운 구상, 여전히 구상으로 좀 승부를 거는 이런 작가들이 이제 신표현주의 작가들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에서 뭐 바젤리츠라던가 키퍼 이런 작가들의 전시는 좀 갤러리, 미술관 뭐 꾸준히 했었는데 이 마르쿠스 리페르츠는 사실 좀 거의 안 한 편이잖아요, 전시를. 그래서 상당히 좀 한국 분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페르츠의 작업은 이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것이 좀 특징인데요. 어떤 작품은 상당히 구상적인 면모가 강하고 또 어떤 작품은 이걸 과연 구상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 완전히 추상인데? 이런 면모가 강해요. 근데 그 묘한 선이 딱 정해지지 않고 약간 리드미컬하게 서로 오고 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리페르츠는 1980년대에 이 디티람브라는 개념을 회화에 도입을 합니다. 이 디티람브는 고대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찬가를 의미하는데요. 리페르츠는 이 개념을 통해 추상적이면서도 구상적인 표현을 동시에 추구하며 회화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저도 사실 디오니소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리스인들은 또 로마인들은 이 다양한 신들을 믿었잖아요. 다신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본인이 좋아하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너는 디오니소스 파야? 뭐 너는 아폴론 파야? 뭐 이런 말들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좀 성격이 즉흥적이고 또 상당히 좀 열정도 많고 뭐 이런 편이다 보니까 나도 디오니소스 파인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좀 이 디티람브라는 개념을 제가 좀 더 좀 철학적으로 혹은 회화에 접목한 사례들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늘 전시를 보면서 했습니다. 리페르츠는 회화를 위한 회화, 열광적인 회화라는 슬로건 아래 색과 형태의 상호작용 등 회화 매체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요. 특히 뭐 전시장에서 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슨트 없어도 그 오디오 가이드만 들어도 전시를 충분히 한 40분, 50분 좀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디오 가이드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표면이 곧 서사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표현주의 화가들은 상당히 좀 야수적이라고 해야 하나? 원초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어떠한 느낌들로 마티에르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사적인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늘 했거든요. 즉 무엇인가를 특별히 서술하거나 묘사하지 않아도 그 회화가 갖고 있는 어떠한 다양한 마티에르가 상당히 극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뭐 번역을 오독한 걸 수는 있지만 표면이 곧 서사다. 이 문장을 제가 좀 자꾸 붙들면서 전시를 봐서 그런지 유독 이 리페르츠의 회화가 상당히 좀 더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가 좀 더 재밌었던 건 제가 뭐 신화 전공은 아니지만 어린이들 교육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다양한 문화의 신화가 상당히 상상력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신화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시 전반에 꾸준히 신화적인 모티브를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화는 전공을 떠나서 그 어떠한 인문학에도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어떠한 좀 재밌는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리페르츠 역시 고대의 그리스 신화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 고전적인 상징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 속 주인공들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신화 속 주인공들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 안 보고도 맞출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입구에 딱 가자마자 사과를 들고 있어요. 옷이 없어. 나체해요. 이거 헤라클레스 아닌가? 그리고 이제 몸에 나뭇가지가 막 있어요. 그럼 이거 다프네 아닌가? 하면서 완전한 상상보다는 약간 징검다리가 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전시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제 마당에서도 전시실에서도 유독 다프네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화 속에서 이 다프네라는 존재가 제가 좀 상당히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여성상? 에로스가 이제 장난으로 아폴론이 이제 다프네를 사랑하게 만들죠. 아마 아폴론이 에로스를 막 놀려요. 그래서 에로스가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러면서 너 내가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이제 아폴론은 다프네를 사랑하게 만들고 금화살을 쏘고 반대로 다프네는 아폴론을 싫어하게 이제 나파살을 쏘죠. 실제로 다프네는 독신으로 살고자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아폴론이 너무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프네를 막 사랑하고 애정을 갈구하니까
이제 다프네는 나는 쟤랑 사랑하느니 차라리 내가 나무가 되는 게 낫겠어 결심을 하고 월계수가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확고한 주장을 끝까지 외치고 실행에 옮기는 대표적인 캐릭터예요. 이때 이제 아버지 강의 신에게 막 빌거든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순간적으로 월계수가 되는 다프네를 많이 그립니다. 영화 속에서 다프네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존재를 해요. 이미 완전히 월계수로 변해버린 것보다 약간 반인반수처럼 반인반목 이런 모습의 다프네가 상당히 많아요. 아폴론을 피해서 거칠게 도망을 치면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 강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다프네의 찰나의 염원을 이 리페르츠가 여러 번 그려요. 그래서 전시장에 다프네를 그린 그림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지금의 유럽의 어원이 된 에우로페. 제우스가 정말 아름다운 소로 변신해서 에우로페를 으라차차 하면서 딱 태워가지고 막 확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유럽 그 지역이 에우로페의 그 이니셜을 그대로 읽으면 이제 유럽이 되잖아요. 에우로페도 있고 또 비너스도 있는데요. 좀 재밌는 건 에우로페랑 비너스를 이제 다른 화가처럼 원래 이제 신화적 배경으로 그리지 않고 본인 작업실 배경으로 그립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보트가 있지? 이 창문은 뭐지? 석고상이 왜 있지? 이게 이제 실제 리페르츠의 작업실을 배경으로 신화를 그린 거죠. 그래서 마치 신화 속의 주인공들이 내 작업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평상시에 이제 미술사에서 표현주의 작가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표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화가들은 뭐 사실 야수파 화가들도 있고 청기사파, 또 다리파, 또 한국의 뭐 박고석 화가나 이중섭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표현주의적인 화가잖아요. 구본웅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는 제가 키르이너 너무 좋아하고요. 에밀 롤데도 좋아하고 키스반 동겐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뭉크도 표현주의적인 화가고요. 그래서 제가 왜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이렇게 끝없이 질리지 않고 매력을 느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전시를 봤는데요. 약간 방정리를 막 안 하고 막 일상이 막 어질러펴져 있고 그러면 되게 찔리잖아요, 사람이. 정돈되어야지만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게 요즘 사람들의 어떠한 하나의 덕률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인류에게 정돈되어야지만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지침은 좀 가끔은 좀 갑갑하기도 한데요. 이 표현주의 화가들, 신표현주의 화가들, 이런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요. 너무 원초적이고 야성미가 있고요. 이제 제가 요즘 복싱을 배우는데 계속 훅을 날리는 그런 느낌? 회화도 이 모든 게 훅 같고 어퍼컷 같고 그래서 표현주의자들의 망설임이 없는 예술이 좀 졸고 있던 내면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표현주의 화가들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차분히 1시간 정도 전시를 보면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짧게라도 대전에 헤레디움에 갔다 온 날 바로 좀 마르쿠스 리페르츠의 전시 영상과 제 라디오 같은 목소리를 연결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안 하면 전시 소개가 너무 밀리더라고요. 제가 한 주에도 전시를 막 10개씩도 보는데 어느 날은 올리고 어느 날은 못 올리고 이런 게 많아서 자꾸 쌓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니콜라스 파티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라디오 같은 형식으로. 시간이 되시면 2월까지 이 전시가 해요. 2월 말까지. 시간이 아주 많죠. 그래서 꼭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14일에 토요일에 2시에 독일 표현주의 거장들과 함께 이 마르쿠스 리페르츠를 강의를 하거든요. 헤레디움에서. 그래서 그 강의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아직 포스터가 없어가지고 그거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